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툴바가 있는데요. 이제 메인 툴바에서 첫 번째는 이제 Select and Link라는 버튼입니다. Select and Link는 이제 박스가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을 때요. 박스를 Select and Link를 클릭한 후에 파란색 박스에서 노란색 박스로 드래그를 해서 드롭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 박스가 노란색 박스에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층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제 쉬운 말로는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먼저 선택했던 오브젝트는 자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중에 클릭을 뗐던 오브젝트 노란색 박스는 부모가 됩니다.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식 오브젝트는 자식이기 때문에 따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부모가 움직이면 또 자식도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Select and Link 툴로 서로 계층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취소하고 싶으시면 계층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된 상태에서 Unlink Selection 툴을 누르시게 되면 계층 구조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가 서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Select Object 툴인데요. Select Object 툴은 오브젝트를 선택만 할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여기 보시면 Selection Filter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All, Geometry, Shapes, Lights 부터 시작해서 뭐 본 이런 여러가지 필터가 존재하는데요. Geometry는 이제 3D 오브젝트를 말합니다. Shape은 2D 오브젝트를 말하고요. All은 전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쉐입을 하나 넣겠습니다. 2D 오브젝트인 서클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한번 필터를 이용해서 지오메트리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서클, 쉐입은 무시가 되고 지오메트리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렉션 필터에 지오메트리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쉐입스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 쉐입스 2D 오브젝트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뼈를 잡는다던가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셀렉션 필터 툴입니다. 그 다음은 Select by Name이라는 도구인데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월드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고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개를 선택하실 땐 Shift 키를 누르신 후에 여러 개를 선택하신 후 OK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러 개를 선택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클과 박스 1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했고요. OK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 박스와 서클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Rectangular Selection Region인데요. 선택 영역이 어떤 모양을 가질지 결정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각형이고요. 이걸 길게 누르시면 아래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원형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각형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브러쉬를 이용해서 브러쉬 칠하듯이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은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편하고요. 그 다음 윈도우 크러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윈도우 크러싱은 이제 오브젝트가 반만 걸쳐도 살짝만 걸쳐도 선택이 될지 아니면 지금 아닌 상태죠. 모두 다 들어와 있는 경우에만 선택이 될지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박스가 이 선택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게 주황색, 노란색 영역에 노란색 박스가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박스가 걸쳐 있죠. 이러면 살짝만 걸쳐 있어도 선택이 될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lect and Move 툴인데요. 선택하고 또는 이동할 때 쓰는 툴입니다. 보시면 이걸 기즈모라고 하는데요. 기즈모는 X축, Y축, Z축,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면 이동을 할 때요. 그래서 축을 잡고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축과 축 사이에 있는 사각형을 잡고 이동을 하시면 평면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 Select and Rotate 툴인데요. 이거는 이제 회전하거나 선택할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역시 축을 잡고 회전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되돌아갈 땐 컨트롤 Z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스케일 툴입니다. 스케일 툴은 해당 축 방향으로 크기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부 영역을 선택하셔서 가운데 이 축의 가운데 지점 선택하셔서 삼각형 영역이 노란색이 되면 전체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걸 길게 누르셔서 Non Uniform Scale에서 유니폼이 적용되지 않는 스케일로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쿼시 셀렉트 앤 스쿼시 툴이라고 해서 풍선처럼 이런 식으로 부피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스케일 조정이 되는 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Use Pivot Point Center라는 도구인데요. 서클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두 박스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한번 회전 툴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중심축이 가운데에 설정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결정하는 도구가 바로 이 버튼입니다. 지금 Use Selection Center 상태인데요. 이걸 길게 눌러서 Use Pivot Point Center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오브젝트의 피벗 포인트에 중심점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아까와는 다르죠? 다시 중심으로 여러 오브젝트의 중앙으로 피벗 포인트의 중심을 설정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다음은 이제 트랜스폼 코디네이트 센터인데요. 이건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드롭다운 메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픽을 누르고 이 노란색 박스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상자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고요. 월드 중심으로 하면 이 월드의 중앙에서 중앙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코디네이트 센터는 이 앞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중심축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본은 셀렉션 센터가 기본이고요. 셀렉트 앤 매니플레이트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키보드 셔트컷 오버라이드 토글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져 있으면 이제 플러그인의 단축키가 활성화되는 건데요. 이건 자주 쓰이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냅 토글이란 버튼입니다. 스냅 토글은 이제 이 오브젝트가 스냅이 걸려서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석처럼 이렇게 딱딱 붙죠.
그리드 포인트에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세하게 설정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느 포인트에 스냅이 걸릴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드 포인트와 버텍스에 스냅을 걸어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앵글 스냅 토글이라는 버튼입니다. 이건 이제 회전을 할 때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시는데요. 파란색 박스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도씩만 회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세한 설정은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몇 도씩 회전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퍼센트 스냅 토글인데요. 퍼센트 스냅 토글은 이제 스케일 조정할 때 몇 퍼센트씩 스케일이 조정이 될지 스냅을 거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10씩 스냅이 걸리는데요. 어디를 보시면 아실 수 있냐면요. 이 아래 X, Y, Z 수치 값을 보시면 크기가 얼만큼 조정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니퍼 스냅 토글은 이제 이 스니퍼를 조정할 때 스냅을 거는 건데요. 이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냅 토글은 전부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전부 끄겠습니다. Edit Named Selection Sets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미러인데요. 미러는 이제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미러 엑시스는 이제 어느 축을 기준으로 미러를 할지 어느 축을 기준으로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뒤집을지 결정하는 거고요. 오프셋은 이제 원래 오브젝트에서 얼마만큼 거리를 유지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카피를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되고요. 논클론 하시게 되면 복사되지 않습니다. 얼라인은 이제 정렬입니다. 먼저 파란색 박스를 선택된 상태에서 얼라인을 누르고 노란색 박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느 포지션 위치에서 영향을 받을지 결정을 하는 거고요. 커런트 오브젝트는 처음 선택된 오브젝트, 파란색 오브젝트죠. 그 다음은 타겟 오브젝트, 제가 얼라인을 선택한 후에 그 다음 선택한 노란색 오브젝트가 타겟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X, Y, Z 포지션에서 커런트 오브젝트의 센터와 타겟 오브젝트 센터를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OK를 누르시게 되면 X, Y, Z 방향으로 이 노란색 박스가 파란색 박스와 가운데 중앙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 매니지 레이어스는 이제 레이어를 지정하는 건데요. 레이어 추가해서 오브젝트를 숨기거나 나타나게 하거나 올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도 가끔 쓰면 오브젝트가 많아질 때 쓰면 좋습니다.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은 이제 맥스에 새로 생긴 기능들을 모아놓은 툴인데요. 저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영역이 훨씬 넓어졌죠. 그 다음은 이제 커브 에디터라는 툴입니다. 커브 에디터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것을 다뤄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곡선이 생겨서 애니메이팅 경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걸 이제 수정하게 되는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시네마틱 스케매틱 뷰는 이제 계층 관계를 나타내는 뷰인데요. 아까처럼 링크를 시켜서 계층 관계가 성립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 1번 박스는 2번 박스를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2번 박스는 부모가 되겠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실제로도 이걸 페런트와 차일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메테리얼 에디터인데요. 메테리얼 에디터는 기본적으로 맥스를 처음 실행시키게 되면 아마 슬레이트 메테리얼 에디터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저는 컴팩트 메테리얼 에디터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컴팩트 메테리얼 에디터를 사용하겠습니다.
모드에서 컴팩트 매테리얼 에디터를 선택하시면 컴팩트 매테리얼 에디터 모드 상태가 됩니다. 이제 매테리얼 에디터는 재질을 편집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팔레트처럼 이 재질을 갖다가 드래그해서 놓으면 오브젝트의 재질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렌더 셋업인데요. 렌더 셋업은 이제 최종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세팅 값을 정해주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커먼에서 어사인 렌더러를 멘탈 레이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멘탈 레이를 앞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강의도 멘탈 레이를 사용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어사인 렌더러는 항상 멘탈 레이, 엔비디아 멘탈 레이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더 프레임 윈도우는 이제 렌더가 된 상태를 보는 창이고요. 렌더 프로덕션을 누르시면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매스 FX라고 제가 추가한 기능이니까 안 보이시더라도 이렇게 찾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탭이 있는데요. 이 레이아웃 탭도 그 불필요한 부분이니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툴바 오른쪽에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신 후에 뷰포트 레이아웃 탭을 지우겠습니다. 작업 영역이 좀 더 넓어졌죠. 이 상태에서 저는 앞으로 맥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툴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끝났고요. 그 다음 커맨드 패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